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치코 보강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그거 하려고 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학교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졸업 여행 뭐 2건, 그다음에 또 연합신학대학원하고 연관된 출장 제가 뭐 천안, 전주 2차례, 또 다른 데그 지방에 또 갈 일들이 있어서 그 6월 말에 노력을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월 초에 하자 그랬는데도 그때도 안 잡히고, 그래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그 학교 일들, 공적인 일들이 다 끝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츠 코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공유되시죠? 볼게요. 음, 이제 하인츠 코첼 이제 이번에 이제 심리학을 셀프 사이콜로지라고 그럽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셀프 사이콜로지까지 오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생애를 봅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이고 비엔나 의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민 이후에 시카고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이 그림이 이제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정신분석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많은 생애를 보냈고,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프로이드 이론이 뉴욕으로 들어와서 뉴욕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LA를 활성화시키고, 반면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이 시카고에서는 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인츠 코스의 셀프 사이콜로지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론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제 후에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리비도라는 이론에서 프로이드에서 시작해서 점점 가면서 결국 셀프, 대상과 연관된 셀프의 상호작용, 이걸 통해서 이제 중심이 리비도라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어떤 거보다는 극명한 대상을 통해서 이제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면서 좀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심리 사상을 한번 보죠. 페어베인 위니컷 말로와 이제 유사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어, 관계를 역시 강조하는 거예요. 프로이드 드라이브 이론에서 물러났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 심리학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7년부터는 리비도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아니지만은 고전적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도식이나,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우리 안에 리비도가 있고 이 드라이브가 있다는 그런 거는 거의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러나 여기 위니카드 페어벤이 이제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리비도에서 나오는 어떤 드라이브가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인간이 형성된다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사상을 이제 갖게 됐죠. 여러 가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전통 심리학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특별히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과연 우리 안에 있나? 이제 전통적으로 뭐
실은 융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이제 프로이드도 인간에 대한 그 핵심적인 리비도 드라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도식이 이제 현대 심리학으로 오면서 그거는 이제 아니라 실은 결국 리비도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인간의 셀프가 형성된다는 그런 패러다임이 우리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결국 관계성과 환경도 관계죠. 그거에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패러다임을 갖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또는 신학에서 얘기하는 here and now, 바로 여기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라는 것들은 심리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관계가 되는 부모의 관계 또는 대인 관계, 사회의 관계라는,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 치료에서 이제 많이 이제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에 너무 머무른다든지 미래에 너무 머무른다든지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이제 심리 치료의 문제를 좀 앓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거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죄의 이론도 실은 그렇게 되는 거겠죠. 원죄에 대한 죄에 대한 걸 과거에 계속 머무른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머무른다 그러는 거는 어, 뭐 일부이긴 하지만은 재림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강조를 해서 현실이 없고 미래에만 자꾸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심리적 도식하고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이분이 갖고 있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계속 이어서 한번 보죠.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임상 사례를 보면 이분이 나르시시즘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들은 나르시시즘이 실은 굉장히 큰 문제들인데, 이 문제는 왜냐하면 후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어,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로 하는 것에 의해서 치료가 시작된다고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영역 중에 하나서 굉장히 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을 갖지만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합리적 접근 외에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어, 치료의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컷에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결국 이제 셀프라는 것들이 하나의 관념이기보다는 셀프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개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상당한 통찰과 숙고와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해줌으로써 나와 만나는 상대방의 셀프가 형성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한 관념을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 또는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병리가 이제 억압, 특별히 외디푸스 때 해결되지 않는 갈등, 구강기, 항문기 등등 생식기 등 여기서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어, 인간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코어는
어떻게 보면 셀프 발달 과정에서 셀프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는 어떤 공감이라든지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 셀프가 나르시시즘적인 것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하인츠 콧은 셀프 나르시시즘이 너무 어 방대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적당한 나르시시즘은 인간한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셀프가 손상되었다면 새로운 셀프 구조에 의해서 결점을 치료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개인을 만나는 그 상담자나 어떤 대상, 그게 부모가 됐든지 그분이 이제 적극적인 경청과 참여, 공감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 안에 어떤 셀프라는 것들이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들이 중요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컨셉을 보면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 이제 F는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드라이브 모델에서 나르시시즘을 봤고 외부 대상의 문제로 발생이 아니라 리비도 에너지를 에고의 투구에서 자아의 투여에서 그렇다. 그래서 대상을 사랑치 않고 자기의 몰두 그리고 치료가 불가하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이 대상에 의한 게 아니라 리비도와 드라이브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으니까 리비도 에너지를 자기한테 이고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집어넣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꽃은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즘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을 가지고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사랑하는가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인제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인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나르시시즘이 긍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너무 개인에게 과도한 나르시시즘이 있으면은 여기에 빠지면 어른이 자기의 몸을 조종하듯이 타인에게도 그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조종한다는 거예요. 고전 정신 분석은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즘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죠. 근데 반면 그것은 어떤 사람도 나르시시즘으로부터 자유치 못하다. 다만 여기에 대해 공감을 가지고 반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개인이 나르시시즘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들이죠.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셀프라는 것이 언제 우리들한테 나타나면 숙고하고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게 상담자가 되겠죠. 또는 대상에 대해서 많이 숙고하고 공감적인 관점을 가질 때 그 셀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셀프라는 개념은 하인츠 콧이 얘기하는 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수용초이고 행동의 시발점이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그래요. 아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담자들 중에서 기독교 상담자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도 저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원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제가 공부할 때 90 년대 보스턴 대학에 있는 교수였어요. 제가 인용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거기서 제가 인제 이 구절을 갖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 절에서 11 절까지입니다. 이게 인제 기독교에서 얘기한 성육신의 얘기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질됨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시고 그러다 인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거는 남의 신을 신고 걸어본다는 get into one's shoes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신을 신기 위해서는 자기 신을 벗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공감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거. 쉽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은 어, 그 수업 시간에도 좀 얘기 드렸는데 IMF 때 그 충청도에 있는 한 대학을 은퇴하신 교수님이 음, 실업 이 실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한테 좀 좋은 일을 해보고자 서울역에 이제 버스를 대동하고 거기 이제 주차시키고 경기도에 이제 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업훈련소 같은 걸 만들어서 몇 달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일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인데 얼마나 좋은 일 하셨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 거기에 이제 오시는 이제 집을 잃고 이제 괴로워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오긴 왔는데 이제 이 교수님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어떤 유리벽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은 이걸 만든 사람이고 우리는 여기에 이제 숙식을 제공받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유리벽이 안 깨졌는데 언제 깨졌냐면 이 사발. 이제 이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릇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물그릇 같은 경우는 즉 공용으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뭐 요새는 잘 안 하지만 뭐 군대 문화나 단체 문화 뭐 그릇이 없으면 공용으로 이렇게 큰 대접에다 물을 넣고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근데 이 이제 교수한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교수한테 뭐가 하나 온 거예요. 물그릇이 왔는데 그러니까 마실라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 사람이 이제 입을 댔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마셨으니까 그 안에 고춧가루도 있고 뭐 어, 콩나물 콩나물 찌꺼기도 있고 앞을도 있고 뭐 지저분하죠. 이걸 마시려고 그러니 이걸 실은 쉽지 않죠. 마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마시기 싫은데 눈을 딱 감고 이제 마셨대요. 근데 그걸 마신 이후에 그 유리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의 신을 신고 걸어보는 거죠. 이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내용은 엄격히 얘기하면은 get into one's shoes.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신발을 신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우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정신. 하인츠 코엇이 셀프가 언제 사는, 그러니까 셀프가 예를 들어 프로이드가 얘기한 우리 마음속에 욕동이 있어서 이게 움직인다. 그게 아니라 셀프는 관념이 아니라 여기 나타낸다. 근데 이건 뭐냐면 상담자나 대상이 잘 통찰하고 공간적 관점을 가질 때 그 상대방을 자기 신발을 벗고 그 사람이 신발을 신어보는 그 순간에 그 관점에 의해서만 셀프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감정을 수용하는 어떤 거고 행동의 시발점이 된다. 어, 매우 중요한 제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다음으로 볼게요. 근데 이 셀프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대상, idealized parent, 이상화된 부모 특징, 그 다음에 grandiose self, 과장된 자기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셀프가 이제 대상을 통해서 형성이 됐는데 우리 안에 어, 대상으로서 뭐냐면 이상화된 부모를 우리 안에 가질 수도 있고 또는 과장된 grandiose self, 과장된 자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이상화된 부모가 자기와 분리된 것을 알고 이상화된 부모의 특성을 자신의 초자로 가지게 됨. 이건 뭐 건강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된 자기는 약간 좋지 않은 거고 이상화된 부모는 일종의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로 봅니다. 셀프가 과연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의 정상적인 발달입니다. 그 셀프는 발달이 단계적이보다는 셀프와 아브젝트,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달 심리학을 볼 때, 특별히 에릭슨의 발달 심리학이나 뭐 말러나 이런 분들도 이제 유아나 아동의 이제 발달 단계를 얘기했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요렇게 뭐 아동기, 중고등부, 청년기, 그다음에 뭐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됐는데 그런 면이기보다는 나와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셀프는 발달한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뒤집는 거예요. 일단 발달 심리학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에릭슨의 발달 심리학을 100% 부정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보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셀프와 아브젝트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발달 단계가 안 되는 것처럼 또 역으로 얘기하면 나이가 적더라도 셀프와 대상과의 관계가 성숙하고 대상이 나한테 너무나 많은 공감과 성찰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실은 발달이 훨씬 성숙될 수 있는 아이는 아직 셀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아직 셀프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다. 그래서 셀프는 관계성의 결과이다. 결국 이제 셀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인들 중에서 이제 대상이니까 주로 부모겠죠. 책임 있는 자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 responsible self. 그게 뭐니까 책임지는 자기, responsive self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책임과 자유의 논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심리학에서. 실은 부모 또는 어른이라는 대상은 책임을 지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책임지는 대상을 만날 때 그 책임지는 대상에 의해서 어, 관계성이 형성돼서 성숙한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responsive self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꾸 저는 그래요. 요새 뭐 유튜브가 하도 많아서 유튜브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고전적으로 있는 그 패러다임을 무조건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최근에 우연히 봤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어느 뭐 번역된 책에서 얘기하는데 어느 청년이 나와서 하는 건데 우연히 봤는데 100만 뷰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벌하느냐 하는 얘기죠. 안 믿으면 벌하느냐. 그 되게 논리적인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인츠 코엇이 고전적인 패러다임, 리비도 이론에서 이건 관계적인 이론이다. 셀프라는 거는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관계 중에서 공감적인 지지를 통해서 셀프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는 개념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의 그 리비도라는 프로이드 이론에서 현대적으로 와서 재해석한 것처럼 저는 기독교에도 그런 재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까 여기 성인들이 그러니까 셀프라는 건 결국 리스판시브 책임지는 셀프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리스판시브 셀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과 아주 정말 뭐 극혐하는 굉장히 잘못된 어떤 것들로 인한 것들은 우리들이 이제 어떤 벌에 대한 어떤 법적인 거나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천당, 지옥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결국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물체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에 대해서 리스판시브 셀 책임지는 존재 자기라는 것에 그때 그거를 가질 때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게 선행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형벌과 어떤 걸 하기 전에 하나님은 왜냐하면은 모든 부모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는 할 수 없이 줘야지 되는 그게 어떤 외형적 그러니까 내면적이런 거와 외적으로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어떤 면에서 부모의 기대에 100% 부응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노력은 하죠. 그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뭐를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 기준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계속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점, 우리를 낳았고 시공간에서 우리 인생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 있는 자기. 그러니까 이 책임 있는 자기와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아버지 엄마가 대상에 책임 있는 자기가 될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 코엇이 얘기한 대로 영향을 받아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왜 자꾸 이분법적으로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 이론들에서 리비도 그게 인간의 예를 들어서 인간을 움직이는 얘기다 하면은 실은 대상관계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대상관계라는 게 프로이트부터 왔지만은 프로이드의 그 100% 이론을 오늘날 수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합리적인 게 뭐예요?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다고 하면 신학과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리스판시 책임지는 자기,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기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맞고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서 얘기했으면 아멘이라고 할 텐데 여러분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여하튼 도널드 캡스라고 이 얘기해서 프린스는 돈 자꾸 하셨지만 이제 실은 이분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책들이 이제
번역돼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기독교 상담학 교수요.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세 가지 정의를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세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 지금 중년기를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청년과 청소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상담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분도 이런 관점에서 본 거야. 책임 있는 자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핵자기, 뉴클리어 셀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 셀프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아까 좀 얘기했죠. 어디 있었나? 어, 셀프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이상화된, 과장된 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된 과시적 자기라고 얘기 있습니다. 이거는 공감적으로 반응해주는 셀프 오브젝트, 자기 대상에 반응하고 관계함으로써 형성. 근데 이것은 실은 약간 잘못된 거죠. 잘못된데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완전하고 굉장하고 나를 보라는 의도가 생기는 셀프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극도의 나르시시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만나다 보면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관심을 자기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도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닌 거예요. 나를 보라, look at me. 의도가 있는. 자, 이상화된 부모 형상. 이거는 실은 대상을 이상화돼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이건 뭐는 아이가 살아가면서 이상화된 걸 수용하고 즐기게 될 때요. 아까 리스판시브 셀프라고 그랬죠. 책임지는 셀프를 그런 대상을 만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수용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You are perfect. 대상, 당신이 완전합니다. I'm a part of you. 나는 거기에 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걸 신앙으로 생각했어요. God, you are perfect. I'm a part of you. 나는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나도 똑같이 퍼펙트하다는 게 아니라 a part of you. 하나의 부분이라는. 되게 좋은. 그래서 1, 2는 아이로 하여금 초월적 융합 경험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된 과시적 자기도 우리가 때로는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만 평생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서 1, 2분이 섞어가면서 초월적 융합 경험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핵자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속과 통합이 강해지고 파편화가 줄어든다. 프래그멘테이션, 파편화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셀프라는 게 있는데 뭐 대상으로부터 충격도 있고 환경으로부터 충격이 있는데 그 충격을 받을 때 파편이 되는 거, 흩어지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공이 생기는 거죠. 자, 아동기 트라우마 박탈이 자기 결속과 통합을 방해하면 이상화된 대상은 끝까지 아키익 니드, 초기 필요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박탈이 성장 과정에서 있던 것이 이제 통합을 방해한다 그러면 나에게 이상화된 대상 있잖아요. 그게 아까 뭐 책임지는 어떤 셀프를 본다든지 어떠면 뭐그 부모를 통해 이렇게 되면은 아케악 리드. 그러니까 아케악이 게 초기 필요라고 제가 번역을 하는데 초기에 필요한 것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 얘기는 저는 이것도 되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던 아케익 니드라면 어떻게 얘기하면은
모든 필요에 있어서 근본된 필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젤 본에 아키엔젤, 엔젤 중에서 뭐라 그러나 천사장을 아키엔젤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아키타입이라고 된 거는 원형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유형이 있는데 유형 중에서 가장 원형된 거를 아키타입이라고 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근현의 가장 필수적인 어떤 것, 그거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게 되게 인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에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상화된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그게 좌절과 정신구조를 얘기했습니다. 과장된 grandiose self인데, 과장된 자기는 아이에게 좌절 경험은 셀프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머니의 결점은 자신이 나르시시즘적 완전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해를 보완하고 처음에 나르시시즘적인 것을 보기 위해 대상의 과장된 자기를 정착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에 대한 더 완벽한 것을 투사하게 된다. 근데 이게 과장된 자기죠. 근데 결국 어, 어떤 자기 좌절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과장된 자기를 추구하는 것들이죠. 음. 그다음에 이제 이중적, 양극적 자기, 뭐 이렇게 바이폴라 셀프라고 합니다. 과장된 자기와 이상화된 자기 사이에 긴장이 발생해서 이것이 이제 행동을 유발시키는 건데, 아이는 이 두 가지 사이의 선택에 의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컨셉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제 평탄하게 좋은 것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장돼서 약간 어그러진 어떤 거하고 이상화된 참으로 좋은 어떤 것 사이에서 이 선택에 의해서 인간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랜디오스 셀프, 과장된 자기를 성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폴라 셀프, 과장된 자기와 이상화된 자기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즉 자신이 가진 과장된 자기를 자기 대상에 연관시키거나 이상화된 자기를 자기 대상에 연관시키면서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이 성장을 한다. 이런 자기애적 개발입니다. 정상성인 사람들은 이들도 나르시시즘을 필요가 전생을 통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기 드린 대로 한츠콧은 나르시시즘을 결코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과다할 때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것들을 정상인들도 나르시시즘을 거울화하는 것은 필요한데, 건강한 정신의 나르시시즘이 이제 나타나는 것은 창의성, 유머, 그리고 공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이거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 이 옆에 보면 그림이 나죠. 이분이 조지 밸리언트라고 제가 중년기 연구할 때 연구한 사람입니다. 어, 하버드대 교수예요. Adaptation to Life. 이분이 쓴 책인데 이거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남 출판사에서 인생의 뭐라고 인생이 뭐라고 한정열 씨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 조지 밸리언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하버드에 입학한 학생들이 중년 되도록 수십 년 동안 맨 처음엔 한 500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이 중년 되도록 조사를 했어요.
나중에 한 200여 명, 나머지는 다 소식이 안 되고, 한 200여 명이 남았는데, 그것에서 중년기에서 성숙된 사람들의 특징을 봤는데, 이 특징이 이 세 가지하고 비슷해요. 성숙된 중년의 특징. 창의성, 유머, 공감. 어,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좀 싶어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 우리는 그걸 고전적 패러다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고전적 패러다임이죠. 만약 그 사람이 창의성도 없고, 유머도 없고, 공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responsive self, 우리에 대해서 책임지는 대상이고, 늘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을 보고, 그다음에 뭐 졸업여행 갔다 온 사람들, 어, 졸업여행지에서 비행기에서 이 자연을 보면 자연은 변화무쌍해요. 늘 컬러풀하고, 색깔의 조화에도 질서가 있고, 자연은 어제가 틀리고, 오늘이 다르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신학도 재밌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뭐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도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각한 것도 있지만. 경건한 사람이 정말 저 사람 경건하고 그런 사람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창의성, 유머, 공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끌어갖고 와야지 돼요. 나는 그게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1세기 코드에서.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물론 창의성, 뭐 학문적으로 뭐 이런 거 좋아요. 제일 갖고 싶다 그러면 경험하는 게 뭐 유머에 대해서 제게 관심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유머는 이게 평상시 언어를 사용하면서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서로에게 하하호호할 수 있도록. 공감도 마찬가지고. 이 과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어떤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병리학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의 경우 모든 사람 대상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병리학인데 자기에 대한 병리학인데 나르시시즘의 병리학적 문제가 아니면 모든 대상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타인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들어도 한참 병이 든 거죠. 불만족의 분노를 발생하고 타인을 자기와 분리된 존재로 인식치 못해요. 그 타인을 침해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새 뭐 국제적으로 나라를 침공하는 어떤 나라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극단에 있는 사람들, 타인을 자신과 분리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건 저 사람이 저편이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서 뜯어 고치거나 때리거나 정복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소평가된 자기를 한번 보죠. 책임감 없는 자기 대상에 의한 것으로 생동성이 부족하고 이들은 자위행위나 머리를 부딪히는 것으로 자기 감정과 싸운다. 이게 우리가 과소평가되면은 과소평가가 왜 이렇게 되냐면 책임감 없는 셀프 오브젝트에 의해서 과소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동성이 바이탈리티가 이제 부족하죠. 못 일어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자위행위나 머리를 어디다 박는 그런 행동으로 자기 감정과 싸우는 거예요. 성인의 공허한 우울증은 이게 이제 계속 이어오죠. 우울증, 익명의 섹스, 도박, 충동적 활동으로 자기를 자극하려게 된다. 그러니까 공허감이라는 것들은 결국 어디서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좀 자기 대상이죠. 책임 있는 자기 대상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 생동성이 약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인의 공허한 우울증 요 파트도 나중에 연구해 보시려는 분들은 중년기를 연구하는 칼 융에 있어서 그때도 이제 공허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칼 융이. 한번 연결시키면 재미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장애의 원인을 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어릴 적 거울화할 수 있는 대상, 이상화할 수 있는 부모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타인을 통해서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게 상담자가 된다든지 교회 구성원이 된다든지 학교의 어떤 자료를 통해든지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갖게 된다든지 신앙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부모의 무책임성은 아이가 전능성 자기 대상이라는 것을 상실케 한다. 그러니까 자기 대상이 주는 어떤 전능성, 좀 더 나가서 뭐좀 책임 있는 셀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못 되는 거는 습관적인 부모의 무책임성인들 이런 것들이 음,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 40분 됐나요? 음, 간단하게 하인츠 코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그 하인츠 코엇이 얘기하는 이 이론을 좀 적용해서 얘기를 풀어나가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 저도 얘기 드린 대로 하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잡히는 것 같고, 내일은 저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은 못한 거 그거 좀 올리려고 합니다. 방학 동안에 한 식당 나오실 분 나오세요. 12시 반 이후에 식당에서 간혹 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방학 되시고 즐거운 휴식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